그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우리 2월 마지막 주 주말 22일, 23일 이 정규 수업 시간에 테스트 볼 거고요. 학원 전체 시험입니다. 예비고2 화학 듣는 게 한 60에서 70명 정도 되거든. 요거 우리 강남, 식사, 후곡 그리고 내가 출강하는 저기 남양주에 또 학원이 있어. 거기 전체 인원이 다 볼 거고 1등부터 꼴등까지 이름, 성적, 학교 요렇게 해서 등수를 매겨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여러분이랑 엄마한테 공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예비 고2에서 본인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 단톡에는 우리 범위를 오늘 배우는 주기적 성질까지로 얘기했는데 너무 많다 그래서 좀 줄였어요. 오비탈까지 볼 겁니다. 우리 딱 지난주에 수업한 것까지. 처음부터 오비탈까지 시험 본다. 오늘 프린트 나눠준 요거는 내가 쓰는 그 고3 수능 교재인데, 여기에 이제 숫자를 쭉쭉 채울 거고요. 이게 뭔지 모를 수도 있는데 한번 보시면 다음은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물리량이다. 족에 따른 홀전자수,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수,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전자가 들어있는 s오비탈수,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전자가 들어있는 p오비탈수, 전자가 2개 들어있는 s오비탈수, 전자가 2개 들어있는 p오비탈, 전자가 1개 들어있는 s오비탈, 전자가 1개 들어있는 p오비탈수. 이런 식으로 구성을 보면 느껴지겠지만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 원소들의 이 모든 물리량을 외울 수는 없다. 근데 1번과 2번은 암기라고 했습니다. 너무 많이 나오는 거라서. 따라서 바닥 상태 전자 배치 과정에서 주기율 표상의 위치에 따라 어떤 경향성을 갖는지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해서 물리량 8개 넣어놨고, 여러분들이 혼자 직접 연습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우리 바닥 상태 전자 배치할 때 1S에 채우고 2S에 채우고 2P에 채우고 3S, 3P, 4S까지 이렇게 채우면 원자번호 20번 모두 다 설명이 된다. 얘기했었죠? 그래서 박스를 이렇게 10개 그리는 겁니다. 1S, 2S, 2P, 3S, 3P, 4S까지. 이게 뭔지는 알아? 여기에 전자 채울 거야. 그럼 홀 전자 수를 한번 세보면 수소는 전자가 이렇게 하나 들어가겠지? 홀 전자 몇 개야? 하나. 그래서 수소의 주기율 표상의 위치에 1 이렇게 쓸 거야. 그럼 헬륨은 여기에 짝지어서 들어갈 거잖아. 홀 전자 몇 개니? 0. 그래서 헬륨 자리에 0 이렇게 써주면 돼요. 리튬은 홀 전자 하나. 베릴륨 0개. 그 다음 붕소, 탄소는 훈투 규칙 만족해야 되니까 2개, 질소 3개, 홀 1, 2, 3 이렇게 올라가게. 그 다음 산소는 홀전자 2개가 될 거고, 플로린 하나가 될 거고, 네온 다시 0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박스 10개 그려놓고 직접 전자 채우면서 이 물리량의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8번 연습하시면 돼요. 8가지 물리량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나면 내가 앞으로 문제 풀 때 나트륨부터 해볼게. S인데 홀 짝이니까 1, 0. PPP, 홀 1, 2, 3. 짝짝짝 2, 1, 0. SS 홀 짝이니까 증가 감소 1, 0. 요렇게 된다.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 이 물리량이 나와 있으면 빠르고 정확하게 쓸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저 박스 그림이 들어와 있어야 되고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홀전자수를 이렇게 바닥 상태에서 써보니까 보이는 게 동족 원소에 대해서는 홀전자수가 동일하고, 그래서 족에 따른 홀전자수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요거는 외워야 되는 물리량입니다. 10, 1, 2, 3, 2, 1, 0. 족에 따른 홀전자수 10, 1, 2, 3, 2, 1, 0.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외워야 된다. 그 다음 옆에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를 물어봤으니까
여기에 연습하면서 이거 전자 다 채워져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박스 한 번 더 그려야 돼. 박스 10개. 1S, 2S, 2P는 방 3개고 3S, 3P 4S 채워줄 수 있다. 그 다음 다시 한번 채워보는 거죠. 근데 좀 빠르게 해보면 수소부터는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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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니까 P오비탈에 전자 안 들어가. 몇이야?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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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은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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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1, 2, 3, 4, 5, 6 괜찮아? 그 다음 나트륨은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갈 거야. P오비탈의 전자 몇 개야? 여전히 6개죠. 얘는 1S, 얘 2S, 얘 3S니까 이거 S 무시하고 P에 여전히 6개 있다. 마그네슘은 전자 하나 더 채우면 여전히 S에 들어가니까 6개. 그 다음 PPP, PPP 7, 8, 9, 10, 11, 12라고 해줄 수 있다. 마지막 칼륨, 칼슘 SS, 12, 12 안 변한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박스 그림을 여러 번 그리면서 연습하다 보면 머릿속에 이 박스가 딱 들어올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내가 해주는 건 답지 만들어주는 거야. 너네 A4 용지 꺼내서 이거 물리량 쓰고 연습하면 돼. 좋아요. 그 다음 2번에 써놓은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도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외워놔라. 그래서 1번과 2번은 암기라고 위에 써놨던 거고요. 똑같이 박스 그리시는 겁니다. 1S, 2S, 2P, 3S, 3P, 4S까지.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오비탈이 한 글자로 뭐야? 한 글자로 뭐야, 오비탈이? 방. 방의 개수를 쓰라는 거야. 그럼 수소는 전자 요렇게 채우면 방 몇 개? 하나. 헬륨은 짝지어서 들어가니까 방 여전히 하나. 리튬 2개. 베릴륨 2개. 붕, 탄, 질. 홀홀홀 3, 4, 5. 산소부터는 짝이니까 안 변하죠. 5, 5, 5. 그래서 요게 연습이 좀 됐다라고 하면 빨리 할 수 있는 게 SS 홀짝 6, 6 PPP 홀홀홀 7, 8, 9 짝짝짝 9, 9, 9 SS 홀짝 증가 일정 10, 1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 그냥 외우세요.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쓰는 시간도 아까워. 그래서 외워버려. 11, 2, 3, 4, 5, 5, 6, 6, 7, 8, 9, 9, 9, 9, 10, 10 11, 2, 3, 4, 5, 5, 6, 6, 18, 9, 9, 9, 9, 10, 10 족에 따른 홀전자 수 10, 1, 2, 3, 2, 1, 0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11, 2, 3, 4, 5, 5, 6, 6, 7, 8, 9, 9, 9, 9, 10, 10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연습할 때 다 박스 그리는 거고 좀 빨리 해볼게. 전자가 들어있는 P오비탈 방의 개수야. 근데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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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니까 P오비탈 안 늘어나죠?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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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PPP, 홀홀홀, 1, 2, 3. PPP, 짝짝짝, 3, 3, 3. S, S, 안 변해서 3, 3. PPP, 홀홀홀, 4, 5, 6. PPP, 짝짝짝, 6, 6, 6. S, S, 6, 6.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겠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 3번 S에 들어있는 전자수 전자 몇 개 있냐.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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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1, 2, 3, 4 PPP, PPP니까 S 값은 안 변하겠죠? 4, 4, 4, 4, 4, 4 S, S, 5, 6 PPP, 6, 6, 6 PPP, 6, 6, 6 S, S, 7, 8 이렇게 끝이 날 겁니다. 그 다음 전자가 2개 들어있는 S오비탈 S방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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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인데 홀짝
홀 작으니까 0, 1, 1, 2. 무슨 말인지 알겠어? PPP 222 PPP 222 S인데 홀 짝이니까 23 PPP 333 PPP 333 홀 짝 34 되겠다. 이렇게 오비탈 파트는 문제 유형이 서로 다른 원소 간의 다양한 물리량을 비교하게끔, 그래서 물리량으로부터 원소를 추측할 수도 있고 원소를 문제에서 구한 다음에 그것들의 다양한 오비탈에서의 물리량을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마지막 4번 8번 하겠습니다. 지울게요. 전자가 들어있는 S오비탈 방해 개수 S인데 홀 짝이니까 1, 1이죠. 짝지어서 들어갔으니까 안 변하고, 그 다음 리튬은 ES에 추가됐으니까 2, 베릴륨은 짝지으니까 여전히 2, PPP 222 PPP 222. 나트륨 S에 추가되니까 방 늘어나면서 3, 마그네슘 짝지으니까 여전히 3, PPP 333 PPP 333. SS 늘어나고 일정 44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전자가 들어있는 S오비탈 수라고 하는 건 쓰고 보니까 그 원소가 속해 있는 뭐랑 똑같아? 주기랑 똑같아지는 거죠. 여러분들 통합과학 수준에서 어떤 물리량 배울 때 원소 비교할 때 단 X, Y는 서로 다른 주기 원소이다 라는 표현을 화학 1에서는 단 X와 Y는 전자가 들어있는 S오비탈 수가 서로 다른 원소이다 라고도 줄 수 있고, 둘은 완전히 똑같은 말인 거죠. 전자가 2개 들어있는 P방 방의 개수 SSSS 빵빵빵빵 PPP 홀홀홀 빵빵빵 짝짝짝 1, 2, 3 SS33 PPP 홀홀홀 333 짝짝짝 4, 5, 6 SS66 이렇게 되겠다. 오케이, 8가지 물리량에 대해서 답지 만들어 드린 거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A4 용지랄지 노트 꺼내서 연습 좀 많이 해보세요. 박스가 익숙해져야 돼요. 1S, 2S, 2P 3S, 3P, 4S까지. 4S 오비탈 다음에 뭐야? 에너지적으로 3D에 몇 개 들어가? 3D는 방이 5개니까 10개 들어갈 수 있죠. 그게 원자번호 21번부터 30번까지예요. 근데 그거는 일반화학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전자 채우는 거 4S까지만 한다. 알겠습니다. 1S, 2S, 2P, 3S, 3P, 4S 찍고 3D까지 알아놓으면 되는데 실제 전자 채우는 건 4S까지이다. 오케이, 좋습니다. 교재로 넘어갈게요. 95쪽에 15번. 바닥상태 원자 X와 Y에 대한 자료이다. 바닥상태 체크, 원자 체크입니다. 원자니까 정기적으로 중성이라서 양성자수랑 전자수가 같고, 전자수가 1대2라는 건 양성자수가 1대2인 거니까 원자번호 1대2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거 외우는 거야? 추론하는 거야? 외우라고 했었어요. 우리 방금 했던 2번에 나와 있는 물리량입니다. 이걸 외우고 있다면 쭉 쓸 수 있는 게 11, 2, 3, 4, 5, 6, 6, 7, 8, 9, 9, 9, 9, 10, 10인 거죠. 근데 원자번호 18번 이하라고 했으니까 3주기 내에서 결정 끝나겠다. 이 안에서 이 값이 2대3이 되면서 전자수가 1대2가 돼야 되는데 일단 2대3이 되는 거 요거 있어. 2와 3의 관계. 원자번호 몇 번이야? 3번에 5번이고 4번에 5번이니까 1대2가 안 나오죠. 리튬, 베릴륨, 붕소니까 3대5에 4대5라서 전자수 1대2가 아니에요. 요 조합은 안 되겠다. 그럼 2와 3은 아니니까 스케일 2배 키우면 4와 6인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금 4에 6으로 찍히는 건 4짜리는 탄소 있고 6짜리는 여기 나트륨이랑 마그네슘 있죠. 그럼 저 주기율표 모르는데요? 그럼 이제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기율표 완벽하게 외워줘야 돼요. 4와 6.
탄소 원자 번호 몇 번이야? 6번이고 나트륨은 11에 마그네슘 12번이죠. 이렇게 보고 나니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2대 3이면서 원자 번호가 1대 2인 게 바로 나왔네. 따라서 X는 누구고? 탄소고 Y가 마그네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쓰라고 했는데 순서 외웠어? 1s, 2, 2s, 2, 2p, 2까지. 맞아요. 1s, 2s, 2p, 3s, 3p, 4s까지 채울 때 1s에 몇 개 들어가니 최대? 2s에, 2p에, 3s에, 3p, 4s 2개죠. 최대 전자수가 이렇다는 거고 탄소는 6개 채워야 되니까 1s에 2개, 2s에 2개, 2p에 2개만 더 채우면 되죠. 오케이, 그럼 마그네슘은 원자 번호 12번이니까 전자 12개 채워야 돼.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2주기까지 다 채우면 10개고요. 그 다음이 18개입니다. 15번 요런 식으로 문제 푸는 거다. 그 다음 16번 바닥 상태 체크, 원자 체크. 양성자수, 원자번호, 전자수가 모두 같은 거고 X는 세보면 9개라서 플로린, Y는 12개라 마그네슘, Z는 13개라서 알루미늄이에요. 이거 개수 세보면 됩니다. 익숙해질 때까지는 그냥 개수 세서 더하면 돼요. 기억, 홀전자수 물어보고 있어. 암기형이야, 추론형이야? 암기형이야. 우리 1번으로 외우라고 했던. 족에 따른 홀전자수 어떻게 되죠? 1, 0, 1, 2, 3, 2, 1, 0. 플로린은 17족이니까 1개, 마그네슘은 2족이니까 0개, 알루미늄 13족이니까 1개죠? 선생님, 저는 플로린 17족인 거 모르는데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주기율표 오늘 완벽하게 외우셔야 돼요. 원자 번호랑. 그래서 X는 하나에 Y는 빵개니까 같지 않다. 기억 틀린 보기 니은. 원자가 전자수. 플로린 몇 개? 17족이니까 7개. 마그네슘은 2족이니까 2개. 알루미늄은 13족이니까 3개죠. 그래서 가장 큰 것은 X라고 해야 돼서 니은도 틀린 보기. 답 자연스럽게 나왔고 디귿.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수 물어보고 있어. Y는 마그네슘, Z는 알루미늄. 둘 다 3죽이니까 같다, 맞다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전자 껍질수를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까? 죽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4번 물리량에 했던 그쵸? 전자가 들어있는 s오비탈 수라고도 낼 수 있는 거죠.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오비탈에서의 물리량 또 떠올려야겠지만 전자가 들어있는 s오비탈이 그 원소가 속한 주기와 똑같다는 걸 알고 있으면 주기 물어보는 거구나. 3주기니까 같다. 바로 내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15번, 16번, 17번도 보시면 느껴지겠지만 니은 디귿 보기 어때? 그냥 외우는 거지. 그래서 이런 단순한 형태의 물리량, 홀전자수,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좀 외워줘야 돼요. 얘까지만 할게. 전자가 10개야. 근데 1가 양이온이 10개니까 하나 잃고 10개가 됐다? 원래 11개 있었던 소듐이구나. 나트륨이구나. 1가 양이온. 그 다음 B는 10개야. 2개 처먹고 10개인 거니까 산소, 이가, 음이온이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놓고 얘네들의 바닥 상태 A와 B, 원자에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기억,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수, 같은 말, 전자가 들어있는 s오비탈 수. 나트륨은 3개, 산소는 2개니까 같지 않다고 해야 돼서 틀린 보기. 니은, 홀전자수 1, 0, 1, 2, 3, 2, 1, 0. 나트륨 1족이니까 하나, 산소는 16족이라 2개예요. 나트륨, 산소 여기 있어요. 그래서 2가 1의 2배이다 맞는 거고.
마지막 디귿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11, 22, 34, 55, 55 산소 5개고요. 나트륨부터 6, 6, 7, 8, 9, 9, 9, 9 이렇게 가니까 나트륨 6개입니다. 그래서 A는 6개, B는 5개 6대 5라고 해야 돼서 틀린 보기 답 2번 이렇게 내주면 되겠다. 그래서 서로 다른 원소 간의 이런 물리량 비교하는 거 문제로 출제될 수 있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19번도 하자. 19번 안 할게요. 이거 문제 좀 더러워서 21번 하겠습니다. 표는 바닥 상태 나트륨 원자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이렇게 오비탈 파트는 우리 방금 했던 서로 다른 원소 간의 물리량을 비교할 수도 있지만 하나의 원소에 대해서 전자가 들어있는 이 오비탈이 가지는 양자수의 조합으로 문제를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그럼 바닥 상태 나트륨의 전자 배치가 어떻게 돼? 1s2, 2s2, EP6에 3s1까지. 그래서 나트륨이 가질 수 있는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1s, 2s, 2p, 3s가 있겠죠. 이 오비탈 중에 주양자수와 부양자수의 합과 부양자수와 자기양자수의 합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숫자를 채워줘 보면 1s는 주양자수 몇이고 s니까 부양자수는? 그래서 주양자수와 부양자수의 합이 1입니다. 2s는 주양자수 2고 부양자수 0이니까 2 더하기 0에서 2고요. p오비탈은 부양자수가 1이니까 2 더하기 1에서 3. 3s는 3 더하기 0에서 3인 거죠. 그 다음 s오비탈은 부양자수랑 자기양자수가 다 0이니까 부랑 자 합하면 다 0이에요. 근데 p오비탈은 부양자수는 1인데 자기양자수가 뭐가 가능해? 마이너스 1 아니면 0 아니면 플러스 1이 되죠. 내가 순서대로 x, y, z를 떠올린다면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 0, 1 더하기 0이 1, 1 더하기 1이 2가 되겠죠. 요 세 개 중에 하나 조합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1, 머시기가 나올 수 있는 건 1,0에 1s 오비탈밖에 없네요. 가가 1s 오비탈이고 x는 0이 되는 거죠. 그 다음 2,0으로 나올 수 있는 거 2s 오비탈밖에 없다. 그 다음 다 3,1이라고 나오는 건 얘는 안 되니까 3,1. 아 얘네요. 얘. 2p 오비탈이구나. 지난주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p 오비탈은 자기양자수가 마1 아니면 0 아니면 뿔 1이야. 왜 이렇게 3개나 있어야 돼? 방향이 3개라서. 어떻게 3개야? p, x, y, z 3개가 있었죠. 자, 자기양자수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px라는 건 아니에요. 0이라고 해서 py는 아니야. pz일 수도 있어. 몰라. 결국에 이 마이너스 1, 0, 플러스 1이랑 x, y, z는 1대1 대응관계는 아니라는 거야. 오케이? 봐봐. 지금 3,1이 나오려면 자기양자수가 0이어야 되지. 0이니까 2py네? 라고 해도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그럼 뭔데요? 몰라. x일 수도 있고 z일 수도 있고 몰라요. 오케이? 근데 1대1 대응이 아니라는 것만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면 약속을 하자는 거죠. 기준을 세우는 거야. 앞으로 우리는 수업에서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면 px, 0이라고 나오면 py, 플러스 1이라고 나오면 pz라고 쓸 거야. 그러니까 얘는 두 번째 자리에 있으니까 자기양자수가 0이어야 되고 나는 이걸 편의상 py 이렇게 쓰겠다는 거야. 근데 real, 다는 2py이다 라고 하면 맞아 틀려? 틀리다. 이것만 인지하고 있으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기억은 x0 맞고, 니은 다에 들어있는 전자수. 이 p, y 오비탈의 전자 몇 개 있어야 되니? 나트륨은. 이 p의 전자 6개네요. 6이다. 이러면 안 되죠. 이 p x에 2개, y에 2개, z에 2개일 거니까 이 p y에 2라고 해야 돼서 틀린 보기. 그 다음 디귿. 오비탈의 에너지를 비교하고 있는데 중요합니다. 에너지를 판단할 때는 항상 돌아와서 누군지 체크해줘야 돼요. 오비탈의 에너지를 따지는 방법이 2개가 있잖아. 어떻게 2개? 수소 1대랑 수소 2외일 때랑. 수소라면 주양자수로 판단하지만 수소 2외니까 주양자수, 부양자수 다 고려해야 되고, 가는 1s, 나는 2s, 다는 2p가 동아리 쭉쭉 벌어지는 게 맞다. 만약 수소였다면 에너지 어떻게 표현됐을까? 가보다 나가 큰데 나와 다는 어때? 같다라고 표시가 됐겠죠? 수소라면. 오케이. 좋은데요? 좋습니다. 쭉쭉쭉쭉 해서 문제 많이 풀어보시고, 수능 실전 문제는 제가 내신 기간에 또 찍어서 올려준다 했으니 그때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14쪽부터 주기율표 나와 있고요. 잠깐만. 진도 나갑시다. 대단원 몇 개야? 4개고. 1단원 이름이 뭐야? 화학의 첫걸음. 여기에는 소재가 몇 개 있어? 5개. 화학의 유용성. 탄소화합물. 화학식량과 몰.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 용액의 농도. 제가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제가 목차에 되게 집착하는 거 아시죠? 이게 공부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꼭 외우시고. 대단원 2단원으로 넘어와서 원자의 세계. 2-1단원은 원자로 분류했고 2-2단원이 원소단원입니다. 원자단원의 첫 번째가 구성 입자와 발견 실험. 두 번째가 그 안에서의 동위원소라고 하는 관계. 세 번째 보어의 원자 모형. 네 번째 현대 원자 모형. 이렇게 있었습니다. 오비탈. 딱 여기까지가 우리 월말평가? 겨울방학 끝나면서 이제 시험 보는 거고요. 오늘 하는 거는 당장 테스트 볼 건 아니니까 너무 부담 느끼지 않으셔도 돼요. 원소 단원은 이제 우리 교재상 주기적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기율표상의 위치에 따라 화학적 성질이 반복되더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기율표에 대한 내용을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기율표상에 어떤 화학적 성질이 어떤 경향성을 갖는가 3가지 화학적 성질을 다뤄요. 첫 번째 유효획전화라고 하는 화학적 성질. 두 번째 반지름이라고 하는 화학적 성질. 세 번째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화학적 성질을 배웁니다. 그래서 주기율표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저 3가지 물리량에 대해서 주기율표상에 어떤 경향성을 갖는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왜 증가하고 왜 감소하는지, 예외가 있다면 뭐가 있고 왜 그런 예외가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기율표를 뭐 안 할 수는 없으니 해보자면 주기율표가 뭐야? 앞으로는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수해, 리배, 비 그게 아니라 주기율표는 주기율이라는 현상을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어떤 현상을 표로 정리한 거구나. 그럼 또 이렇게 나오겠죠? 주기율이 뭔데? 라고.
주기율이라고 하는 건 원소들의 화학적 성질이 주기성을 갖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원소들의 화학적 성질이 어떤 주기성, 무작위적으로 쭉 나가는 게 아니라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파 이렇게 반복되는 현상이 있더라. 그래서 주기율표 단원이 나오면 구조적으로 주기율이라는 현상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이 현상을 발견한 학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기율에 대한 학자들의 생각이 나와요. 그 중에 첫 번째 데베라이너가 나오고 새쌍 원소설을 발표합니다. 여기는 뭐 유용성이나 탄소화물처럼 단순 지식형이기 때문에 키워드 정리만 잘 해두시면 돼요. 흐름만 잘 따라와봐. 데베라이너는 이미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세 종의 원소를 알고 있었어. A, B, C라고 해볼게. 얘네들을 갖다 놓고 원자량을 비교하는 거야. 각각을 스몰 a, b, c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들의 원자량을 비교해보면 B는 2분의 a 더하기 c가 성립된다는 이러한 현상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들끼리 어떤 원자량이라고 하는 것에 주기성, 경향성이 있다는 걸 찾아내죠. 근데 원자량의 이 량이 의미하는 건 뭐야? 원자의 상대적 질량입니다. 원자량의 량은 질량이야, 질량. 질량은 화학적 성질이야, 물리적 성질이야? 물리적 성질이죠.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들 데려다 놓고 원자량이라고 하는 물리적 성질 사이의 관계를 발표한 건데 100% 맞을까? 예외가 발생할까? 예외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더라. 이런 한계점을 갖는다. 원자량은 물리적 성질이기 때문에 입니다. 오케이. 데베라이너의 새쌍 원소설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나오는 사람 뉴렌즈, 뭐 뉴렌즈라고도 하고 옥타브설을 발표해요. 매칭만 잘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흐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뉴렌즈가 제안한 옥타브설은 원소들을 원자량 순으로 나열했을 때 8번째마다 화학적 성질이 반복되는 그런 현상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차이 알겠어? 데베라이너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들 데리고 원자량을 비교한 거고 뉴렌즈는 원자량 가지고 나열을 했을 때 화학적 성질을 본 거야. 근데 얘도 원자량이라고 하는 물리적 성질 가지고 화학적 성질을 논하니까 조금씩 예외, 오류가 발생하더라 라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7번째마다 나올 때도 있고 9번째마다 나올 때도 있고 그랬다는 거죠. 불 끄고 했네. 화사해졌어. 뭐 학교 선생님 취향이긴 한데요. 이거 예외적인 경우 외우게 하는 분들도 간혹 있거든. 대표적으로 이제 저 무슨 고등학교 여기 식사동에 있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화학 선생님 너네 바뀌었잖아. 알아? 3번 바뀌었죠, 작년에만. 그 다음 세 번째 학자 멘델레예프가 나옵니다. 멘델레예프에 대한 주기율은 키워드가 3개 있고요. 첫 번째는
당시까지 알려진 63종의 원소들을 두 번째, 원자량 순으로 나열하였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성질이 발견되는 걸 보고 처음으로 표로 정리한 최초의 주기율표가 등장하였다. 라고 합니다. 자연계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원소는 몇 종류야? 인간이 현재까지 알고 있는 건 118가지고요. 자연계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건 원자번호 몇 번에 누구까지니? 누구까지? 그쵸. 원자번호 92번에 우라늄까지예요. 그러니까 우주상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건 92개나 있는데 당시까지는 63개밖에 발견이 안 됐어. 그거 가지고 표를 만들었으니까 빈 공간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원소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멘델레예프가 얘기를 하는 거죠. 분명히 있긴 있는데 인간이 아직 발견하지 못했겠구나. 빈 공간에 대해서 원소들의 존재를 예측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화학적 성질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데 얼추 들어봤습니다. 얘도 뭐 액화규소 이런 거 해가지고 다루는 학교도 있는데 그건 내신 기간 가서 하고요. 또 하나 할 수 있는 얘기 뭐 있을까? 원자량이라고 하는 물리적 성질 가지고 나열했을 때 화학적 성질에 대한 표를 만든 거니까 뭐가 발생해? 오류가 발생하더라 라고 이런 한계점을 얘기해 줄 수가 있겠다. 좋아요. 당시에는 정말 그랬습니다. 뭐 정말 그랬나? 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알려져 있는 게 자꾸 이런 어떤 오류가 발생할 때 종교적인 관점에서 그냥 어디에나 예외는 있는 거고 다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그냥 외우자 이러고 넘어갔어요. 거기에 딴지를 건 게 마지막 네 번째에 나오는 모즐리입니다. 모즐리가 물어보는 거죠. 왜 예외가 발생하냐. 그래서 알아낸 게 얘는 문장 자체로 외워두세요. 원소들의 화학적 성질이 앞에 학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원자량과 엮이는 게 아니라 원자량이 아닌 양성자수 즉 원자 번호와 관련이 있음을 알아내었다.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원소들의 화학적 성질이 원자량이라고 하는 물리적 성질이 아닌 양성자수, 즉 원자 번호와 관련이 있음을 알아내었고 현대 주기율표의 시초가 됩니다. 그래서 현대의 주기율표는 모즐리가 제안한 것처럼 양성자수 순으로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주기율에 대한 학자들의 생각이야. 이걸 왜 배웠어? 우리 뭐 할 거니까? 주기율표 할 거니까. 주기율표가 뭔데? 주기율이라는 현상을 표로 정리한 거야. 주기율이 뭔데? 화학적 성질이 주기성을 갖는 현상이야. 그럼 어떤 주기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현상을 발견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발견한 학자 얘기가 나온 거야. 학자 얘기했으니까 이 뒤에 뭐 나오면 돼? 주기율표 그림 딱 나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통합과학 때도 마찬가지고 주기율표 배우기 전에 이 얘기가 나와요. 지웠다가 주기율표 합시다. 주기율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아세요? 통합과학 때처럼 막 다 외우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가 원자번호 20번이죠. 1번, 2번, 3, 4, 5, 6, 7, 8, 9, 10, 11, 11, 18, 19, 20. 가로줄을 뭐라고 하고?
주기라고 하고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몇 주기까지 있어? 7주기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 수소는 1족, 그 다음 2족, 그 옆에 13, 14 이렇게 뛰어나가죠. 어, 3족부터 12족은요. 원자번호 21번부터 30번이고요. 전이금속이라 그래서 대학교 때 배운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는 원자번호 20번까지는 3족부터 12족 없습니다. 생각 안 하셔도 된다. 그래서 말장난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주기율표의 가로줄을 주기, 세로줄을 족이라고 하고 1에서 18주기 1족부터 7족까지 있다. 앞뒤 바꿔서. 틀렸다. 뭔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주기율표 그림이 나오면 항상 그 뒤에 뭐가 나와? 알아? 주기율표 딱 나왔어. 원소들 개 많아. 각각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분류를 하는 거죠. 뭐랑 뭘로 분류해? 금속, 비금속.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와요. 그 기준을 제공하는 게 붕소랑 규소죠. 붕소와 규소를 기준으로 왼쪽 아래를 뭐라고 하고? 금속이라고 하고, 이 둘은 준금속이라고 하고, 나머지를 비금속이라고 하죠. 금속, 준금속, 비금속. 이름을 보면 주인공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나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가 아니라 남자 아니면 비남자다. 남자인 것과 남자가 아닌 것. 주체가 되는 게 지금 남자로 보겠다는 거죠. 얘는 금속으로 보는 거야. 금속인 것과 금속에 준하는 것과 금속이 아닌 것으로 놓은 겁니다. 금속은 왜 금속이야? 철은 금속이거든? 철 왜 금속이야? 라고 하면 금속성이 있어서 금속이에요. 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럼 금속성이 뭔데?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이죠. 잘 생각하고 얘기해봐. 비금속은 왜 비금속일까? 응? 비금속은 왜 비금속일까? 금속은 금속성이 있어서 금속이야. 비금속은 비금속성이 있어서 비금속이다 하시면 안 돼요. 비금속은 금속이 아니라서 비금속인 거야. 비금속은 그냥 금속이 아니라서 다 여기 넣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들 중 대부분이 비금속성을 가지기도 하죠. 비금속성은 뭔데? 반대로 전자를 얻어 음이온이 되려는 성질입니다. 내가 굳이 이 얘기를 왜 했을까? 몇 쪽 때문에? C8 쪽 같은 비활성 기체 때문이죠. 비활성 기체는 전자를 잃으려고 하지도 않고 얻으려고 하지도 않거든? 그럼 금속성도 없고 비금속성도 없네? 그럼 금속도 아니고 비금속도 아닌 거야? 아니야. 얘 비금속으로 분류하잖아. 왜? 전자를 일단 잃으려고 하지 않아. 그럼 다 비금속인 거야. 근데 그것들 중 18쪽 빼고는 전자를 얻으려는 성질이 대체로 있는 것 뿐이지 얘 여전히 전자를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잃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비금속으로 넣어 놓은 겁니다. 비활성 기체. 얻으려고 하지도 않고 잃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라고 하는 것. 별로 안 중요해.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그 다음 금속은 금속으로서의 어떤 공통적인 성질이 있습니다. 그게 전자를 잃으면서 발생하는 자유전자에 의해 나타나는 거고요. 세 가지 광택이 있다. 뽑힘성과 펴짐성이 있다.
이거는 연성과 전성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열과 전기전도성이 크다 라고 합니다. 금속은 공통적으로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면서 자유전자가 발생하니까 이 전자에 의해 빛을 막 반사시켜. 그래서 반짝반짝거리는 광택이 보이는 거고, 자유전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얇게 뽑을 수도 있고 얇게 펼칠 수도 있게 돼요. 뽑힘성과 펴짐성. 전자들이 움직이면서 열과 전기를 전달해 준다 라고 하는 것. 그럼 비금속은 자연스럽게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 건 아니었거든. 그냥 금속이 아닌데 다 넣어 놓은 거든. 그래서 얘네는 특별한 성질을 얘기하지 않고요. 자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금속에서 나타나는 특징, 광택 없다. 뽑힘성, 펴짐성 없다. 열전도성, 전기전도성 작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납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외가 좀 있죠? 통합과학의 신소재 파트 할 때 했을 건데 비금속 중에 자유전자가 있는 애가 있어. 14족이라기보다는 흑연이 있죠. 흑연,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와 같은 것들. 우리 흑연이 중요합니다. 흑연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단 흑연은 열전도성, 전기전도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흑연은 일단 여러 개의 판으로 되어 있고요. 이 중에 한 개의 판을 뜯어낸 걸 뭐라고 해? 그래핀. 그걸 나선형으로 몰아넣은 게 탄소 나노튜브죠. 흑연,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는 원자 결정, 공유 결정으로서 화학식 뭐야? C가 됩니다. 그러니까 흑연을 구성하는 걸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각각의 판이 탄소로 이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탄소가 육각 링의 형태로 반복이 쭉쭉쭉 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꼭지점에 지금 다 탄소가 있는 거야. C 이렇게. 탄소는 14족 원소로서 원자과 전자가 4개인데 어떤 탄소를 잡든 결합이 지금 세 방향으로만 되거든. 어떤 탄소를 보더라도 결합이 지금 세 방향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어떤 탄소를 잡아도 세 방향으로만 결합을 한다. 여기서 하는 얘기가 탄소는 14족 원소로서 원자과 전자가 4개인데 그중 3개만 결합에 참여하고 나머지 하나가 무슨 전자? 자유전자로 이렇게 튀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흑연에는 수많은 자유전자가 존재하니까 열전도성, 전기전도성이 크다. 그래서 전기를 날라주는 역할을 하는 데 이용을 할 수가 있고, 그걸 활용한 예시가 그래핀과 탄소 나노튜브죠. 이 얘기는. 그 다음 뭐 화학 원에서 중요한 특징은 아닌데요. 금속은 상온에서 대부분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누구는 예외야? 수은, 머큐리는 액체 상태로 존재하죠.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비금속은 상온에서 대부분 고체 또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고요. 단 브로민은 액체라고 아마 한국말로 나와 있을 건데 그게 브로민이 Br2예요. Br2가 액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뭐 금속에서 나타나는 특징 몇 개 더 있긴 한데요. 금속은 산과 반응시키면 무슨 기체가 나오죠? 수소기체가 발생하죠? 아시나요 혹시? 수소기체 발생한다. 수소기체 확인 실험, 불에 갖다 대면 퍽 소리가 나면 탄다. 발생하는 기체는 가연성 기체이다. 이런 얘기들. 뭐 잡다한 거기 때문에 너무 집착하진 않으셔도 되고요. 문제 풀면서 몰랐던 성질이나 이런 거는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눈으로 봐주시면 돼요. 오케이. 주기율표 얘기가 나오면 항상 주기율
대한 학자들의 생각이 나오고 주기율표 그림 딱 나와 있을 때 금속과 비금속으로 분류해서 성질을 비교하는 거 나오죠. 그 다음은 뭐가 나와? 항상 이제 레파토리가 뻔해요. 금속 중에서들 짱. 1쪽에 뭐야? 알칼리 금속. 비금속 중에서 짱. 일진 그룹. 17쪽이죠. 할로젠 원소. 그래서 할로젠 원소 하면 보편적으로 FCl, 브로민 아이오딘까지 하니까 4주기 17쪽이 브로민이고요. 5주기 17쪽이 아이오딘입니다. 요 정도 알아두세요. 브로민은 원자번호 35번이고요. 아이오딘은 원자번호 53번이에요. 염소는 원자번호 17번이고 플로린은 9번이죠. 현대 원자 모형적으로 좀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주기율표상에 아래로 한 칸 가면 원자번호 몇 번 커져? 한번 생각해봐. 몇 번 커지니? 수소랑 헬륨 빼고는 밑으로 한 칸 가면 8번 커지죠. 3에서 11에서 19. 왜 그럴까? 다음 주기로 갈 때 S랑 P의 전자가 채워져서 그래. 몇 개 채워져 거기에? 8개 채워지지. 그래서 80 커지는 거야. 근데 칼슘 이후로는 무슨 오비탈에 전자 들어가? 3D에도 들어가지. 그럼 3D 채우고 4P 채우고 OS 채우면서 18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염소에서 밑으로 갈 때 원자번호 18번 커지는 이유가 SPD 채우고 브로민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 얘도 마찬가지야. 18번 커지죠. SPD에 채우고 넘어와서 그렇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브로민은 35번, 아이오딘 53번 외울 수 있으면 여기까지 외워주면 좋죠. 알칼리 금속이 금속 중에서 짱이다 라고 하는 건 금속성을 봤을 때 리튬이 베릴륨보다 크고 나트륨이 마그네슘보다 크고 칼륨이 칼슘보다 크다는 것. 그래서 금속성은 왼쪽으로 갈수록 커진다는 것. 할로젠족 원소가 비금속 중에서 짱이다, 제일 세다라고 하는 건 비금속성이 옆에 있는 애들보다 크다는 거고 비금속성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알칼리 금속 내에서는 어떻냐? 리튬, 나트륨, 칼륨 밑으로 갈수록 금속성 커져 작아져? 혹시 아세요? 커집니다. 금속성은 전자를 잃는 거고요. 전자를 버려야 돼. 근데 리튬은 두 번째 껍질에서 버리는 거고 나트륨은 세 번째, 칼륨은 네 번째 껍질에서 버리는 거거든. 원자 핵이 전자를 버린다라고 했을 때 껍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멀리 있는 걸 버리니까 버리기가 더 쉬워져. 그래서 껍질이 많을수록 버리기가 쉬우니까 금속성이 큰 거야. 그래서 금속성은 왼쪽 아래로 갈수록 커진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중에는 칼륨이 가장 크다가 될 거고 비금속성은 반대의 경향성을 가질 거니까 위쪽으로 갈수록 커집니다. 그래서 우주상에 존재하는 원소 중 플로린이 비금속성이 제일 커요. 18쪽은 당연히 예외니까. 얘네는 비금속성이 없는 비금속이니까. 그래서 오케이, 씁니다. 나 뭐 교재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할로젠족 원소는 상온에서 이원자 분자의 형태 F2, Cl2, Br2, I2로 존재하고요. 이원자 분자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브로민은 액체이다. 아까 예외 있었죠? 브로민 액체이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해보면 F2랑 Cl2는 기체 상태고요. 아이오딘은 고체 상태입니다. 분자 결정. 그리고 얘네는 상온에서 독특한 색깔을 가지는데 F2는 연한 노란색, Cl2는 노란색,
Br2는 젓갈색, I2는 보라색 이렇게 돼요. 이것까지 알아야 될까? 뭐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통합과학 때 배우는 거니까 교육청 모의고사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알칼리 금속은 물과 반응시키면 반응성이 매우 커서 수소기체가 발생하고 액성은 염기성이 된다. 할로젠 원소는 물과 반응하면 액성이 무슨 성이 돼? 산성 이러시면 틀리는 거예요. 알칼리와 할로젠 반대니까 염기성과 산성 이렇게 반대로 엮긴 하는데 할로젠 원소는 일단 물에 안 녹습니다. 할로젠 원소인 F2Cl2Br2I2를 먼저 수소와 반응시키는 거야. H2랑 반응하고 나면 할로젠화 수소가 되는 거죠. 그게 HF, HCl, HBr, HI가 된다는 거고요. 얘네들을 물에 넣으면 H 플러스를 내놓으면서 액성이 산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제로 베이스에서 주기율표에 대한 내용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몇 주기 몇 쪽인지 원자 번호 몇 번인지 꼭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주기율표상의 위치만 딱 봐도 누군지 알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잠깐 끊었다 갈게요. 우리 이 단원 주기적 성질하고 있고 하기 위해서 주기율표 얘기했습니다. 주기적 성질에서 다루는 물리량 3개, 유효핵전화, 반지름,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있다고 했고 그 중에 유효핵전화랑 반지름까지 오늘 아마 할 거고요. 다음 주에 테스트 보고 테스트 총평이랑 해설 영상은 제가 찍어서 시험 끝나고 바로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날 보내줄 거니까 그때 남은 이온화 에너지 진도 나갈게요. 우리 내신 대비 3월 두 번째 주말부터 진행합니다. 3월 8일, 9일일 거예요. 그게. 유효핵전화 하자. 유효핵전화는 기호로 Z 이펙트 이렇게 써요. Z 이펙트. 유효핵전화가 나오게 된 배경은 이런 거거든. 예를 들어 수소는 원자 번호 1번이니까 양성자가 하나 있어. 그래서 실제 핵전화는 플러스 1이야. 근데 얘는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죠. 얘한테 물어본 거야. 네가 느끼기에는 핵전화가 몇이니? 라고. 그랬더니 얘가 플러스 1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최외곽 전자,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핵전화를 유효 핵전화라고 해요. 수소의 경우에는 실제 핵전화와 유효 핵전화가 같습니다. 근데 헬륨이 되면 원자 번호 2번이니까 양성자가 2개라서 플러스 2에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이렇게 2개가 있죠. 이 둘 중에 하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네가 느끼기엔 몇이니? 라고. 이때 얘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생각해보면 플러스 1 아니면 플러스 2라고 하지 않을까?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건 전자가 2개니까 이렇게 쪼개 먹어서. 근데 이거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돼요. 왜냐면 태양계 행성이 8개가 있거든? 그럼 그 8개가 태양을 막 쪼개서 느끼니? 그러진 않죠. 태양은 태양일 뿐인 거야. 그럼 플러스 2가 돼야 될 것 같은데 플러스 2라고도 안 하더라. 플러스 1.65가 됩니다. 그래서 헬륨의 경우에는 실제 핵전화는 플러스 2인데 유효 핵전화가 플러스 1.65라는 거죠.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을 때 이 옆에 있는 전자가 뭐 하는 거야? 얘를 가려막는 거야. 그래서 전자의 가려막기 효과에 의한 가리움 상수라고 하는 게 있더라. 얘가 몇을 가로막는 거죠, 지금? 0.35만큼을 가로막는 거죠. 그래서 전자 하나당 가리움 상수가 0.35인가 보다 했어. 그리고 나서 리튬으로 넘어가 봤더니 얘는 원자 번호 3번이라 양성자가 3개 있어서 원자에게 실제 핵전화는 플러스 3인데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있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죠. 유효핵 전화는 기본적으로 원자과 전자한테 물어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쟤는 몇을 느낄까? 앞에서 전자 하나당 0.35를 막는다고 했으니까 전자가 2개면 0.7을 막아서 2.3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라 뜬금없이 1.325 라고 하더라 인 거예요. 그래서 리튬은 실제 핵전하는 플러스 3이고 유효 핵전하는 플러스 1.3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 그리고 이러한 화학적 성질이 어떤 주기성을 가질까? 라고 하는 걸 고민해 본 거고요. 이렇게 유효 핵전하를 계산하는 방법은 그 원소가 가지는 양성자수, 실제 핵전하를 Z-리얼이라고 쓸게요. 여기에서 주변의 전자들이 가려막는 효과에 의한 가리움 상수 S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효 핵전하 Z 이펙트는 실제 핵전하 Z-리얼 빼기 가리움 상수 S가 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이 가리움 상수에 0.35 저런 숫자를 넣어서 계산할 일은 없을 건데 이 숫자를 안 살리면 납득이 안 갈 거기 때문에 저는 증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는 0.35를 막는 게 맞아. 근데 안쪽에 있는 전자들은 같은 껍질에 있는 애보다 더 많이 막는 거 아닌가? 플러스 3에서 1.3만 느낀다는 건 1.7을 막은 거고 하나당 0.85를 가로막았다 라고 숫자를 세워보겠습니다. 괜찮아요? 안쪽 껍질이 더 막는 이유는 너무 당연해. 어떤 무대에 가수가 이제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 거야. 그 무대를 내가 혼자 봐. 관객이 한 명이야. 그럼 얘가 춤추고 노래하는 거 다 보이겠지? 이게 수소야. 원자 핵의 실제 핵전하를 다 느낄 수가 있어. 근데 내 옆에도 관중이 있는 거야. 또 다른 전자가 있는 거야. 그럼 이 옆에 있는 애들이 깍 오빠 이러면서 손을 존나 흔들어. 그럼 살짝 내 시야를 막을 거 아니야. 이렇게 옆에 있는 애가 막는 거 하나당 몇? 0.35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야. 리튬의 경우에는 안쪽에 있는 애가 막는 거죠. 이게 무대야 무대. 앞에 있는 애들이 가려막는 거야. 그러면 옆에서 막는 것보다 내 앞에 있는 애가 깍 오빠 이러면 더 빡치거든. 좀 더 많이 내 눈을 가리겠지. 안쪽에 있는 건 그래서 0.85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너네가 외워야 되는 건 Z 이펙트는 최종적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아래로 갈수록 증가하고 다음 주기로 갈 때 감소한다 라고 하는 사실이야. 그냥 여러분들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근데 이 과정에서 왜 증가하고 왜 감소하는지를 좀 납득하고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게 과학적인 사고 과정이라서. 그래서 좀 자세하게 수업을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이렇게 비교를 해볼게요. 이것들의 그럼 유효핵 전하를 계산하려면 Z-리얼과 가리움 상수 S를 계산하면 될 건데 리튬은 Z-리얼이 몇일까? 원자 번호가 3번이니까 플러스 3인 거예요. 베릴륨은 원자 번호 4번이니까 양성자가 4개 있어서 플러스 4인 거예요. 붕소는 5고 탄소는 6이 되는 거죠. 아, Z-리얼은 이렇게 일씩 커지는구나. 근데 가리움 상수를 생각해보면 리튬은 첫 번째 껍질에 2개가 있고 두 번째 껍질에 1개가 있어. 얘한테 물어볼 거거든. 그럼 얘가 느끼기에는 가려막는 애가 몇 자리가 몇 개 있어? 0.85짜리가 몇 개 있니? 2개 있다 이렇게 하겠죠. 오케이. 근데 베릴륨은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해보면 첫 번째 껍질에 2개가 있고 두 번째 껍질에 2개가 있는데 하나하나라고 해볼게. 그 중에 하나 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얘가 느끼기에는 몇 자리가 몇 개 있고 5자리가 2개 있고
3,5짜리가 하나 추가가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주기율표상의 위치에 따라 오른쪽으로 한 칸 갈수록 같은 껍질에 하나가 추가가 되고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수는 같으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Z 이펙트가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Z 리얼과 가리움 상수 S의 변화를 보면 되는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Z 리얼은 몇씩 뭐해? 오른쪽으로 한 칸 갈 때마다 Z 리얼은 1씩 증가하죠. 근데 오른쪽으로 한 칸 가면 갈수록 가리움 상수는 몇씩 뭐해? 0.35씩 증가하죠. 그럼 최종적으로 Z 이펙트는 1씩 커지는 거에서 0.35씩 커지는 걸 빼는 거니까 0.65씩 증가하게 되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숫자 관계를 직접 대입할 일은 없다고 했으니 내가 이걸 요렇게 써도 되거든. 숫자 사라지고 숫자 가리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Z리얼도 커지고 가리움 상수도 커져. 근데 Z 이펙트 커져 라고만 하면 증가량의 관계를 명확하게 모르니까 대소 판단이 안 되는데 숫자 관계를 그래서 살려놓은 거예요. Z리얼은 1 커지고 가리움 상수는 1보다 작은 숫자가 커지기 때문에 Z 이펙트 R자값이 커질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요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우리 뒤에 나오는 반지름이나 이온화 에너지를 다 유효액전화로 설명할 거거든. 유효액전화. 오케이, 그 다음 주기율표상의 아래로 갈수록 또 결과로는 증가한다며. 그럼 왜 증가하지? 어떻게 증가하지? 라는 걸 생각해 보겠다는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 리튬, 나트륨, 칼륨을 비교해 볼게요. 수소에서 리튬 가는 아래로의 한 칸이랑 리튬에서 나트륨으로 가는 아래로의 한 칸은 서로 다른 한 칸이야. 수소에서 리튬 갈 때는 1번에서 3번 두 개밖에 안 커지는데 리튬은 3번이고 나트륨 11번이고 칼륨 19번이니까 8 커지고 8 커지거든. 수소 안 넣겠습니다. 리튬은 원자 번호 3번이니까 원자에게 실제 액전화는 플러스 3, 실제 액전화 플러스 11, 실제 액전화 플러스 19예요. 근데 리튬은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하나. 얘한테 물어보겠죠. 나트륨은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하나. 얘의 유효액전화를 비교하겠다는 거야. 칼륨은 첫 번째에 2개, 두 번째에 8개, 세 번째에 8개, 네 번째에 하나. 얘한테 물어보겠다는 거죠. 이상한 점 얘기해줘. 선생님, 리튬, 나트륨, 칼륨은 수소가 아닌 다전자 원자기 때문에 껍질에 존재한다고 하면 안 되고 어디에 존재한다? 오비탈에 존재한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안쪽은 안쪽인데 얼마나 안쪽이냐? n-2 껍질 안쪽으로는 1만큼 막습니다. 0.85보다 더 막아요. 그리고 n-1 껍질까지는 얼마나 막냐라고 했을 때 s오비탈이 막는 것과 p오비탈이 막는 것과 d오비탈이 막는 효과가 다 달라. 그러니까 단순히 안쪽이라고 해서 0.85로 퉁칠 수가 없어. 그 말은 이 0.85는 엄밀한 숫자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0.85를 대입해서 숫자 계산하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결론적으로 숫자 계산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어. 그냥 경향성을 설명하기에 적당한 숫자라서 내가 가져온 거고 실제 값은 맞긴 해요. 보편적으로 요 정도 수준이 됩니다. 우리 20번 이하로는. 근데 엄밀한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럴 생각을 안 해도 된다. 해보겠습니다. 아래로 갈수록 Z 이펙트가 어떻게 되냐. Z 리얼의 변화와 가리움 상수 S의 변화를 생각해보면 되는 거죠. 근데 아래로 한 칸 갈수록 Z 리얼은 몇씩 뭐해? 8씩 증가. 좋아. 그럼 가리움 상수는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나는 지금 변화를 보는 거야. 리튬과 나트륨은 첫 번째에 2개 있다? 똑같아. 변화에 영향을 안 줘. 근데 리튬에서 나트륨이 되면
안쪽에 8개가 추가가 되거든. 몇씩 8마리야? 0.85짜리가 8개 추가되는 거죠. 그 다음 나트륨에서 칼륨 갈 때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껍질에 똑같이 들어있어. 이거는 공통 요인이야. 생각할 필요 없어. 나트륨보다 칼륨은 안쪽에 8개가 더 추가가 되는 거야. 결국은 아래로 한 칸 갈수록 0.85씩 막는 안쪽 껍질의 전자가 8개씩 증가하는 효과인 거지요. 그럼 내가 이 8씩 증가한다라고 하는 걸 1씩 8번 증가했다라고 해보면 최종적으로 Z 이펙트는 1씩 8번 커진 거에서 0.85씩 8번 커진 걸 빼니 0.15씩 8번 됐고 증가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짝값으로 주기율표상의 아래로 갈수록 유효액전하가 커진다는 거예요. 됐어?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 아래로 갈수록 증가. 얘네들은 왜 증가? 라고 하면 Z 리얼도 커지고 가리움 상수 S도 커지는데 이때 Z 리얼의 증가량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유까지. 오케이, 유효액전화 마지막. 다음 주기로 갈 때 어떻게 되냐? 라고 하는 건 뭐냐면 헬륨에서 리튬 될 때, 네온에서 나트륨 될 때, 아르곤이랑 칼륨 비교하면 어떻냐? 라는 거야. 근데 다음 주기로 간다는 건 왼쪽으로 가면서 아래로 가는 거거든. 그럼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니까 왼쪽으로 갈수록 감소하고 아래로 갈수록은 증가라고 했죠. 결국에 다음 주기로 갈 때는 감소 요인도 있고 증가 요인도 있으니까 둘 다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져보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 네온과 나트륨을 비교해 볼게요. Z리얼을 보면 네온은 원자번호 10번이니까 플러스 10이고 나트륨은 11번이니까 플러스 11이야. 그랬을 때 가리움 상수를 계산하기 위해 전자 배치해보면 네온은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인데 7개와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왜? 얘한테 물어볼 거니까. 그럼 얘 입장에서는 0.85짜리가 2개, 0.35짜리가 7개 이렇게 되겠죠. 찐값 맞아요. 원자번호 20번까지는 다 성립돼요. 그 다음 나트륨은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인데 7개와 하나라고 쓸 거고요. 세 번째 껍질에 하나, 얘한테 물어보겠죠. 그럼 이 둘의 차이를 봤을 때 Z 이펙트는 Z리얼 빼기 가리움 상수 S인데 다음 주기로 가면 Z리얼은 몇 뭐해? 1 증가하겠죠. 맞아? 헬륨에서 리튬 되건 네온에서 나트륨 되건 Z리얼은 1만 커져. 1만. 근데 가리움 상수를 비교하려고 봤더니 첫 번째 껍질, 안쪽 껍질에 2개가 막는다. 이건 똑같아.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근데 이제 두 번째 껍질을 잘 보시면 네온의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를 기준으로, 물론 네온은 18쪽이니까 원자과 전자 0개라고 하지만 최외곽 전자 얘를 기준으로 이 옆에 있는 애가 몇씩 막는 7마리야? 같은 껍질이니까 0.35씩 막는 7마리인 거예요. 근데 나트륨이 되고 보면 원자과 전자를 기준으로 이 7마리가 몇씩 막는 7마리가 돼버렸어? 안쪽 껍질이 됐으니까 0.85씩 막는 7마리가 된 거죠. 거기에 심지어 안쪽에 하나가 더 추가되니까 0.85짜리가 1만큼 더 들어간 겁니다. 따라서 가리움 상수 S의 증가량은 0.35씩 7개가 0.85씩 7개가 됐으니 0.5씩 7번 증가하고 거기에 심지어 안쪽 껍질에 하나가 더 추가됐다. 이만큼이나 증가하는 거죠. 여러분들 수학 잘하시니까 이해가 좀 될 거라고 믿고 안 되면은 다시 한번 좀 공부하면서 봐주세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Z 이펙트는
1 커진 거에서 존나 커진 걸 빼는 거니까 전체 값은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숫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결과값을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에 다음 주기로 갈 때 감소하는 거야. 왜 감소해? 라고 하면 오른쪽이 됐든 아래가 됐든 똑같아. Z 리얼도 커지고 가리움 상수도 커져. 근데 가리움 상수가 더 많이 커져. 그래서 감소한다는 거죠. 정리할 거 하시고 잠깐 지웠다가 갈게요.